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학창시절 교과서로 배웠던 이형기의 낙화. 다들 한 구절쯤 외우고 계시죠? 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꽃에 비유해 노래한 시인데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한국학의 대가 고 김열규 교수님이 인생의 황혼길에서 쓰신 글들을 모은 90즈음에 들려드립니다. 1932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2013년 혈액암으로 세상을 뜨신 고 김열규 교수님은 서강대, 인제대, 계명대에서 교수를 지내셨고 평생 한국인의 뿌리와 한국 문화의 원형을 밝히는 데 천착해 국문학과 민속학을 아우르는 한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한 학자셨는데요. 한국인의 신화, 한국인 우리들은 누구인가 등의 한국학 관련 저서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노년의 즐거움 등 평생 70여 권의 책을 쉬지 않고 쓰셨습니다. 고인이 80을 넘기고 90을 바라보며 쓴 이 책 90즈음에는 기존의 학술적인 저서들과는 달리 정말 꾸밈없이 솔직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병을 버타며 살 수밖에 없는 노년의 삶과 세월 앞에서 무너지는 육체의 한계에 대한 서글픔, 쓸쓸하기만 한 노년의 고독, 반면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느끼는 행복과 편안함, 그리고 어린 시절 고향 바닷가 마을에서의 가족과 지인과의 애틋한 추억 이야기까지 80을 넘긴 노인과 7살 소년의 마음을 오가며 살아온 날과 남은 나날들을 자분자분 거니는 듯 써내려간 문장들이 참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도 이 책의 원고를 다듬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 더 각별하게 느껴졌던 책 90즈음에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여는 글. 나이 들수록 농익는 목숨 기운. 인간이 해내고 치르고 겪고 하는 하고 많은 일에서 끝냄은 여간 소중한 게 아니다. 유종의 미. 곧 끝마침의 아름다움이란 말이 있듯이 무슨 일에서나 시작과 중간은 끝맺음으로 더 한층 보람차게 된다. 그런 본보기는 주변에 쌓이고 쌓였다. 교양학의 코다는 어떨까? 교양곡에서는 한 악장의 끝에 위치하여 만족스런 종결의 느낌을 선사하는 부분인 코다를 인상 깊게 연주하게 되어 있다. 전체 악장이 코다로 인해 새삼 강조되곤 한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는 이 코다에서 더 한층 우렁차게 마련이다. 앙코르 소리는 더더욱 높아진다. 누구나 한 편의 글을 그냥저냥 쓰다가도 마무리할 때가 되면 바짝 긴장하기 일쑤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마침표를 찍는 것에 힘을 주게 된다. 정성을 들이게 된다. 컴퓨터로 글을 작성하고 있었다면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유달리 커지게 마련이다. 강연이나 연설을 할 때도 마무리가 되면 소리는 더 한층 높아진다. 육상 경기를 할 때도 결승선에 가까워지면 을의 마지막 기운을 왕창 쏟게 되어 있다. 인간만 그러는 게 아니다. 꽃은 지기 직전에 으뜸으로 화사하고 화려해진다. 봄을 대표하는 꽃인 벚꽃은 바람에 휘날리면서 질 때 더없이 그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하루를 마감하는 황혼, 서산해지는 노을은 온 하늘을 안식의 기척으로 가득 채운다. 저녁 노을은 해돋이에 견주어서 결코 뒤지지 않을 아름다움과 장려함을 선사하게 마련이다. 우리 마을에는 유종의 미가 한결 돋보이는 나무가 있다. 흔히 폭나무라고도 하는 포구나무인데 마을 어귀의 길가에 정정하게 우거져 있다. 100년이 훨씬 넘었을 이 나무는 아래쪽 둥지가 어른들 네다섯이 함께 팔을 벌리고서야 겨우 둘러쌀 만큼 굵고도 또 굵다. 둥지가 어른 키 곱절쯤 자라있는 언저리에서 자그마치 8이나 되는 아주 굵은 가지가 서로 얽히면서 사방으로 갈라져 뻗어 있다. 그 굵은 가지에서 갈라져 나간 잔가지들로 해서 그 아래에 서면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늙은 거대한 나무는 싱그럽고도 또 싱그럽다. 그 기운이 사뭇 왕성하다. 그야말로 노익장. 곧 나이 들어서 더 한층 왕성하고 기운차다. 한여름이면 무성한 잎들로 해서 그 위에 하늘이 기가 죽을 지경이다. 교양하게 코다에서 포구나무까지 갖가지로 끝마무리가 월등 돋보이는 본보기들을 살펴보았다. 그런 것이 마무리다. 마감하는 일이다. 그것들은 자연과 세상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유종의 미다. 인생 아흔, 마침내 졸수를 이야기할 계제가 되다니. 마치고 끝내고 하는 나이를 말할 처지가 되다니 절로 긴장하게 된다. 마음을 다잡게 된다. 아흔도 삶의 코다가 되게 나는 마음 쓰고 있다. 새벽녘 해돋이의 맞결을 저녁 노을 같은 마무리로 아흔이 내일 모레인 80 넘은 나이를 가다듬고 싶다. 아니, 10은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야 말 것이다. 그런 기운을 살려서 이 한 권의 책이야말로 나이든 사람들 누구나의 인생살이에 유종의 미를 꽃피우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뿐만 아니라 한창 젊은이들에게는 유종의 미가 마련되도록 그들 삶이 가꾸어지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산다는 것, 시간 쓰기. 삶은 곧 시간이다. 산다는 것은 어쩌면 시간 보내기인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 보내기란 말이 그야말로 허송세월, 곧 헛되이 시간을 날려버리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면 말을 고쳐야 한다. 시간 보내기란 말을 피하고 시간 쓰기라는 말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보람되고 값어치 있게 그리고 뜻깊게 시간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 그것은 시간 쓰기라고 우겨도 괜찮을 것 같다. 시간 쓰기 나름으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생은 시간에 달렸다. 시간이 인생의 감매김을 한다. 그렇게 요긴한 게 시간이라서 그럴까? 시간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앞에서도 말한 보낸다, 쓴다 등은 하도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을 준다, 얻는다 라고도 한다. 이럴 때는 물건이나 돈을 주고받는 것이 연상된다. 또한 지킨다, 아낀다 라고도 하는데 이럴 때 시간은 값지고 요긴한 것을 의미한다. 귀한 그 무엇이 시간인 것이다.
시간 날린다라고 한숨을 토하다가도 지킨다, 아낀다라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듯 시간을 두고는 쓴다, 준다, 얻는다, 아낀다 등으로 말하다 보니 그 말투가 돈을 두고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돈도 귀하다 보니 시간이란 말 따라서 돈이란 것도 연상된다. 돈도 주고받고 얻고 쓰고 아끼고 하기로는 시간과 마찬가지다. 당연히 돈처럼 귀한 게 시간이다. 그러나 끝까지 돈을 시간에 견줄 수는 없다. 돈은 써버리고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은 그럴 수 없다. 가버린 시간은 영영 과거에 묻히고 만다. 돈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 시간은 어림도 없다. 그러니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하다. 시간은 갖가지로 경험된다. 그래서 이 시간 다르고 저 시간 다르다. 여기서 겪는 시간 다르고 저기서 겪는 시간 다르다. 조급한 시간이 있고 늑장 부리는 시간이 있다. 오는 시간 다르고 가는 시간 다르다. 그렇게 달라지는 시간에 따라 인생의 빛도 성질도 달라진다. 시간은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시간은 인생이다. 시간은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 왕창왕창 달라진다. 시계로 재기로는 같은데도 우리가 직접 겪는 시간은 짧아지는가 하면 길어지고 줄어드는가 하면 늘어나기도 한다. 급속도로 빨라지는 한편으로 늑장 부리다 못해 죽치고 앉아버리기도 한다. 촘촘하니 죄고들다가도 엉성하게 빈깡통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직접 겪는 시간은 변화무쌍해서 어떻게 해도 종잡을 수가 없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수업의 끝판에서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시간을 감당해야 한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를 하마하마 기다리자니 웬 시간이 그렇게 늑장을 피우는지 갑갑하기 짝이 없다. 시간이 무슨 앉은뱅이 땅바닥 기듯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도 운동장에서 보내는 쉬는 시간은 날벼락보다 더 빠르게 끝이 난다. 교실로 돌아오는 어깨축지가 축 처져 있을 게 뻔하다. 불과 10분 남짓한 사이에 아예 생판 다른 시간을 겪게 된다. 아차 하는 사이에 시간은 극에서 극으로 변덕을 부린다. 임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렁이 꿈을 대듯 한다. 헤어짐의 시간은 벼락치기를 한다. 마음으로 겪게 되는 시간은 정체불명이다. 시간은 수수께끼다. 무덤, 그 커다란 연꽃송이. 여든을 넘긴 탓일까? 죽음에 대해서도 머리에 떠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누구나 무서워질 것이다. 두렵기도 할 것이다. 아예 없는 듯 눈을 감아보기도 할 것 같다. 그런가 하면 고개 숙이고는 경건함에 젖을 것 같다. 숙연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죽음의 상념에 사무칠 것 같다. 두려움과 숙연함, 그 양단간에서 누구나 죽음의 철학에 젖어들 것이다. 나는 죽음을 노년의 당연한 삶의 표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런 마음가짐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다. 죽음을 삶의 한 고비로 받아들이도록 마음쓰고 있다.
낯익은 사람을 생각하듯 죽음의 상념에 잠겨보기도 한다. 그럴라 치면 감은 눈 속에 문득 무덤이 떠오른다. 무슨 전원 풍경의 한 토막 같아 보인다. 그때 떠오른 무덤의 모습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아늑한 정경이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무덤은 그 모양새가 워낙 특출하다. 온 세계, 온 인류의 무덤들 가운데서 남다르게 그 모양새가 뜻깊은 것 같다.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산소 전체는 무슨 커다란 꽃망울과 꽃받침처럼 보인다. 봉분은 피기 전의 꽃봉오리로, 봉분을 에워싸고 있는 얕은 둔덕은 꽃받침인 듯이 느껴진다. 그래서 커다란 연꽃송이 같은 무덤은 고즈넉하고도 아름답게 보인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피면 무엇보다 그 봉분이 넉넉하고 유속해 보인다. 흙을 쌓아 올려서는 타원형으로 봉긋하게 모양 지어진 것이 보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죽음을 흔히 영면이라고, 이를테면 영원한 잠이라고 일컫는 것과 잘 어울린다. 그런 봉분을 이불 덮듯 하고 그 아래 누워있는 사람은 더없이 편안한 잠을 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두어 시대 전 산소들은 대지 그 자체가 아늑한 품으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듯이 느껴지기도 했다. 어느 산소나 그 봉분의 봉긋한 생김새며 그 둘레의 얕은 둔덕, 곱게 팔 벌리고 안아들이는 품이듯이 둘러있는 둔덕의 모양새로 인해 커다란 연꽃송이 같다고 지금도 사뭇 어릴 적의 옛날과 다를 바 없이 되새기게 된다. 온 세계의 인종 가운데서 한국인이야말로 무덤을 가장 곱게, 가장 알뜰하게 가꾸어 왔다. 무덤, 산소란 말을 가장 흔하게 써왔지만 보통 사람들의 무덤은 그 밖에도 묘지, 묘소, 분묘, 선영, 선산 등으로도 불려왔다. 그렇게 많은 이름이 붙여진 만큼 무덤을 소중하게 여겨온 것이지만 그것은 죽음 자체를 예사롭지 않게 생각해 왔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민간에 퍼져 있던 풍수지리설로는 산 사람의 집자리만큼 죽은 사람의 무덤자리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다. 그런 판에 이와 같은 얘기도 전한다. 옛날 경남의 어느 큰 고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 집에서 나이 든 어른이 돌아가시자 유족들은 무덤자리를 놓고 마음을 쓰게 되었다. 남정네들은 풍수 또는 직관이라고도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의논을 하게 되었다. 그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이 오갔다. 그런데 옆방에서 한 여인이 그것을 듣고 있었다. 아버지의 초상을 치르기 위해 친정에 와 있던 큰딸이었다. 예, 이제 결판이 났습니다. 무덤을 제가 말씀드린 그 산의 명당 자리에 쓰기로 하죠. 거기에 무덤을 쓰면 자손 대대로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미리 무덤 자리를 파보아서 물이 나오면 거기에는 무덤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을 또 알아보아야 합니다. 풍수가 하는 이 말을 엿들은 큰딸은 야밤에 데리고 온 하녀를 시댁으로 보내서 남편에게 말을 전하게 했다. 아무데 어느 산의 어느 곳에 우리 아버지의 무덤 자리를 정했습니다. 대단한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오늘 밤 안으로 사람들 몰래 그 자리를 파서는 물을 잔뜩 부어 놓으세요. 그 뒤에는 제가 돌아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무덤 자리에 물 붓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의 친정 오라비들은 풍수를 데리고 무덤 자리를 찾았다. 땅을 파자마자 물기운이 고여 있는 걸 보고는 여긴 못 쓰겠다고 포기하고 말았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 여인의 시아버지가 죽자 시가의 가족들은 바로 그 자리에 무덤을 썼고 손주의 손주 시대까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다. 태어나서 자란 친정에 등을 돌리고는 시가편을 든 안악의 행실머리가 눈꼴시긴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무덤에 붙여서 간직한 뜻깊은 생각을 재미있게 일러주는 이 이야기에서 오늘의 우리는 죽음과 무덤의 의미를 새삼스레 되새기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나는 죽음을 마지막이 아니라고 굳게 믿은 옛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존중하고 싶다. 따라서 살아남은 가족들이 무덤을 통해 죽은 이와의 지난 시절의 인연을 곱게 또 진하게 지켜냈음을 오늘날의 우리는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꼬맹이 시절 무덤에 붙이던 생각. 그런 무덤에 대한 느낌을 나는 어릴 적에 할아버지의 산소에서 이미 받아들인 것 같다. 내게 할아버지의 산소는 특별한 곳이었다. 5살도 못 된 나이에 할아버지를 여의었지만 부디 꼬맹이 시절에 나로서는 할아버지와의 재회의 자리나 다를 바 없는 산소가 정겹기조차 했던 것 같다. 우리 가족은 그 당시로서는 부산에서 꽤나 먼 괴정이란 곳에 마련된 할아버지의 산소에 매년 추석과 설날에 찾아갔다. 그곳은 마을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산기슭의 작은 암자 가까운 데 있었다. 시외버스도 다니지 않던 곳이라 부산 시내에서 걸어서 왕복하자면 꼬박 하루 낮이 걸렸다. 글쎄 이수로 쳐서 근 100리 가까운 길이었기에 어린 내게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다. 할아버지 너무 멀어. 그렇게 투덜거릴만 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싫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걸음을 앞질렀다. 그래서일까? 시내를 벗어나 높고 긴 제를 넘고 또 넘어서 시골의 한적한 길을 가는 것이 무슨 소풍 같았다. 도시의 번화가 한가운데서 자라던 소녀는 시골의 산과 들, 그 낯선 경치에 마음이 흠씬 사로잡히곤 했다. 아버지와 세 분의 숙부들에 뒤지지 않으려고 종종 걸음으로 따라붙어야 하는 어린 나로서는 여간 먼 길이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길이라서 길을 썼다.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는 따로 장만한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셨다. 나머지 가족이 살던 집은 2층의 일본식 건물이었는데 일본말로 다다미라고 하는 돗자리 비슷한 것이 깔린 방은 겨울이면 냉기가 심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은 온돌방에 있는 작은 한옥에 별거하고 계셨다. 어린 나는 장난감이 아쉽거나 군것질이 하고 싶으면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졸랐다. 내가 때를 쓰면 할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가게에서 일을 보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갔다. 나 돈 좀 다오. 쓸 데가 생겼어.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은 할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바로 이웃의 과자 가게로 앞장서 가시곤 했다. 제알라 천천히 먹어. 생과자를 사든 양과자를 사든 할아버지는 나의 등을 다독거려 주셨다. 나는 할아버지 산소에 갈 적마다 그 다독거림을 떠올리곤 했다. 어른들과 나란히 절을 올리면서 나는 가슴팍과 이마를 아이의 잔디에 묻다시피 했다. 거기 대고는 야금야금 문질러 보기도 했다. 그래서는 용돈 쥐어주시던 할아버지의 손길을 새삼 느껴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산소에 절을 올리는 자세도 좀 묘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할아버지 절 받으세요 하며 이마를 바닥에 대다시피 해서 납작 엎드리면 눈길은 절로 가랑이 사이로 뒤를 향하게 되었는데 비스듬히 들린 엉덩이 너머로 반대편 먼 산의 봉우리며 그 위에 푸른 하늘이 바라다 보였다. 점점으로 떠있는 흰 구름의 무늬는 황홀했다. 추석 되면 그 하늘이 너무나 곱고 아름다웠다. 넋을 잃고 바라보기를 계속하다가 그만 엎드린 채로 일어서는 것을 깜빡하기도 했다. 바로 옆에 있는 막내 숙부의 재촉을 받고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할아버지 산소에서 누리던 이 아늑한 안식은 할아버지와 꼬맹이 손자 사이의 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금도 되새기고 있다. 그런 안식의 느낌은 산소의 모양새로 해서 더 한층 다사롭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 산소에 절을 올리면서 겪게 되는 죽음은 별로 슬프거나 애달프지 않았다. 살아생전의 정에 가만가만 안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할아버지의 산소를 통해 주어지던 죽음에 붙이는 느낌이 내가 죽음에 대해 품게 되는 생각에 싹이 되면서 그것은 두고두고 나의 죽음에 붙이는 생각에서 큰 구실을 했다. 뭐랄까, 고요함, 포근함이 깃든 것으로 내 가슴에 어리게 된 것 같다. 내게서 메멘토 모리, 이를테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에는 무서움이나 두려움보다는 안식이나 편안함이 더 한층 크게 사무쳐 있곤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은 오랫동안 두고두고 믿고 받든 릴케를 읽으면서 더 한층 녹익어 갔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삶과 죽음의 총체성이라고 해도 좋을, 곧 인간 존재에서 죽음이 삶과 어울려서 하나 되는 그 경지를 마지막 작품 그 자체의 시 정신으로 삼았던 릴케에게 기대어 죽음에 붙이는 내 생각도 점점 더 농익은 것이다. 마약으로 여든을 세씩이나 넘겨선 사람에게 이는 신앙과도 같은 것이다. 죽음을 삶의 반대로 삼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은 채 삶과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마땅한 나이를 나는 지금 누리고 있다. 죽음에 붙이는 결의. 정말 딱하게도 죽음은 심하게 천대받고 있다. 아니, 학대에 시달리기도 하는 게 죽음이다. 죽여버릴까? 죽어도 싼 놈. 흔하게 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죽음은 그 처지가 말이 아니다. 흉한 욕이고 악담이다. 이들 보기에서 안타깝게도 죽음은 욕지거리에 불과하다. 살아있는 자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장이고 막판이란 것을 이들 쌍소리는 우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천덕꾸러기가 되기도 한다. 그 몰골이 말이 아니다. 거꾸러져라 하면 그냥 넘어지거나 자빠지라고 고함치는 것이 아니다. 꼴사납게 죽어라 라고 악쓰는 소리다. 이런 죽음의 악담은 세고 셌다. 썩 나가 뒤져라. 벼락 맞아 뒤져라. 죽도록 패줘. 천벌받아 죽을련. 이 악담들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심하게 악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죽음은 악담의 또 악담이다. 사람이 하는 행동에 걸어 욕을 할 때 을의 말머리에 처를 붙이게 마련이다. 먹는다, 마신다 등등의 동사는 그 말머리에 처가 붙어서 쌍소리가 된다. 처먹는다, 처마신다, 처박다.
그래서 죽음으로 욕을 할 때도 쳐 죽일 놈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죽음은 처자를 붙어서 욕이 되는 것 말고 따로 욕이 되기도 한다. 나가 뒤져라에 뒤지다가 그 복이다. 이건 꽤나 색다르다. 다른 동사들의 경우는 처를 말머리에 붙여서 쌍소리가 되는 것 말고 별도로 독립된 같은 뜻의 쌍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뜻에서도 뒤지다가 별난 만큼 죽음 또한 별나다고 해도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눈길로 죽음을 보게도 된다. 지금껏 죽음이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마땅찮은 보기들을 다루어 왔는데 이와 반대로 언제 그랬느냐 하는 투로 죽음이 대접을 받는 보기도 있다. 죽을 둥 살 둥, 죽기 살기로 애쓴다 라고 하게 되면 죽음은 굳은 마음 다짐이며 다부지게 애쓰는 기틀이 된다. 최전방의 병사들이 사생결단을 할 때 이를테면 사느냐 죽느냐 양단 간의 결판을 내릴 때 그들에게 죽음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선이 된다. 용감한 병사들은 문자 그대로 결사적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마침내 죽음은 승리의 기틀로 높은 자리에 올라앉게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러 생불여사, 곧 산 것이 죽음만 못하다거나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한숨을 짓는다. 여기서 죽음은 허무함의 대변자가 되고 만다. 그런가 하면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면 고생을 호되게 하고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죽음은 고통이며 어려움의 편을 서게 된다. 하지만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어려운 고비, 막다른 고비에서 그야말로 단연코 사생결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죽을 둥 살 둥 해야 한다. 죽음이 마지막 결의이고 도전이게 해야 한다. 머지않아 구순을 내다보는 나로서는 더 한층 그래야 할 것이다. 여생이란 말 떨쳐내고 싶은데도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팔순을 넘기다 보니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지경에 빠져들곤 한다. 삶의 여백에 죽치고 있다는 생각을 떨어내기 쉽지 않다. 살다 살다 남은 삶. 본바탕은 사가지고 가까스로 남겨진 나머지나 다름없는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뭇 어설프다. 어릴 적 군것질하다 남겨놓고 나던 그 찌꺼기가 눈에 아른거린다. 삶이 마치 무슨 쭉정이 같다. 흩어지다만 몇 가닥의 꽃잎 같아 보인다. 여생이란 그 말. 나머지 인생이란 그 말이 역겨워서 떨어내자고 해도 그게 쉽지 않다. 지겹도록 머릿속에 늘어붙어 있다. 여생의 여가 그렇듯이 무엇이든 나머지가 옹골차기는 힘들다. 쓰다 남은 돈은 간수할 것도 없는 푼돈이게 마련이다. 먹다 남은 음식은 개밥 그릇에 담겨지게 일수다. 입다 해진 옷은 걸레로나마 쓰이면 그나마 요행이다. 그런데도 어쩌랴. 지금 당장 여생을 살고 있음이 사실이기에 고개 가로젓는다고 해서 지워질 것은 아니다. 여생이란 말의 여는 여분의 여와 같아서 영 마땅치가 않다. 쓰다 말고 먹다 남은 것이 여분인데 그 여가 곱게 느껴질 턱이 없다. 그래서 더욱 나의 여생이 여분과는 인연이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욱 나의 여생의 여가 여운의 여와 짝짓기를 바란다.
비교적 자주 쓰이는 말인 여운은 가령 음악 선율의 여운이 그렇듯이 무엇이든 아름답고 곱게 남겨진 뒤끝을 의미한다. 여생의, 여분의, 여운까지 세 가지로 여의 쓰임새를 본 김에 좀 더 소상하게 살피고 싶다. 여가, 여광, 여담, 여덕, 여독, 여맥, 여분, 여생, 여세, 여운, 여적, 여진, 여축, 여타. 자주 쓰이는 말과 덜어 쓰이는 말만 골라보아도 이처럼 15가지나 된다. 여독과 여진 말고 나머지는 모두 그럭저럭 괜찮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끝장에 다다르고도 아직 무엇인가 여유 있게 남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중에서도 여운 말고 굳이 여광과 여생을 맞겨루고 싶다. 여광은 문자 그대로는 남겨진 빛인데 흔히 해와 달이 지고 난 다음에도 은은하게 남은 빛을 의미한다. 순우리말로는 해지고 달지는 것과 때맞춘 노을빛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은은하고도 곱고 또 정겨운 것이 여광이다. 사라지고 난 뒤에까지도 감긴 눈망울 속에서 오래오래 고운 빛을 비추는 것이 여광이다. 그래서 여광은 우리가 마음 써서 아끼게 된다. 이제 바야흐로 나의 여생이 서글프고 애달픈 한편으로 은은한 여광의 빗살로 고여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도록 애쓰고 싶다. 여분이기에 남겨진 것이기에 더 한층 귀하고 소중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누릴 삶이 찌꺼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끝마무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의 열매이고 보람일 수 있어야 한다. 문득문득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묵념이랄 것도 없고 묵상이랄 것도 없는 채로 우두커니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경우가 잦다. 그럴 때 구부린 허리 위로 숙인 고개 위로 여생을 비추는 여광이 고여있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